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4월 28일입니다. 오늘 또 이 대작을 쓰신 충성과 반역이라는 대작을 쓰신 정한기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이렇게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우선 계속해서 들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처음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안내를 드린다면은 여러 차례 지금 시리즈로 좌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담을 이어가고 있는 이유는 이 책이 가지고 있는 역사성이 아주 큽니다. 검은 역사에 살아있는 요령들, 이들이 6.25의 진정한 영웅이었다. 이들은 누구냐? 대한민국 창군, 건국과 호국의 주역 일본군 육군 특별지원병입니다. 일본군 육군 특별지원병 출신들이 국군을 만드는데 중추적 역할을 하고, 더구나 남침을 당했을 때는 역전의 전투 경험을 살려서 가장 잘 싸워서 대한민국을 지켜내는데 핵심적 역할을 했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특별지원병이라는 이 말이 좀 걸린다 그래가지고 이분들의 역할이 역사 속에서 너무나 낮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대한 하나의 반론으로서 쓰여진 책이 이겁니다. 오늘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육군 특별지원병을 대표하는 여러 장군들도 있지만은 애석하게도 대령으로서 전사를 해가지고 추서된 김용배 장군 이야기를 하면은 이 지원병 출신들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한 표본이 될 것 같아서 우선 김용배 장군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예. 이분이 문경 출신이라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예. 김용배 장군은 육군 특별지원병 제1기생이고요. 저기 한북 남함에 있는 19사단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전역을 당시에는 조장, 육군 상사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분이 이제 군사관학교 제5기생으로 예. 한국군에 투신을 했고요. 그리고 이분은 앞서 우리가 시리즈에서 다루었던 춘천전투, 예. 왜 그 육사단 7년대 1대대장으로 예. 소령계급. 굉장히 소령이었습니다. 특히 뭐 춘천대첩과 관련해서 그 춘천대첩을 에서의 가장 그 핵심적인 전투가 바로 옥산포 전투. 옥산포. 예, 그 전투에서 5차례에 걸친 이 공세적 방어를 전투를 치르면서 몇 개 연대를 그야말로 박살을 내는 이런 뛰어난 이제 전과를 올렸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대용 장군의 당시 중대장이죠. 예, 1중대장이었습니다. 김용배 대대장 밑에서 중대장이죠. 그렇습니다. 뭐 선배 후배 간의 관계이기도 했고, 예. 참 사나이들 간의 어떤 우정이라든가 뭐 그런 부분들을 그 책에서는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감동적인 내용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그 김용배 이대용 장군의 그 책들을 보다 보면은 김용배 장군이 얼마나 군인으로서의 제대로 된 군인이었는가, 특히 그분이 가지고 있는 국가관, 이 군인관, 사생관, 이걸 잘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이대용 장군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흠모를 했고 존경을 했고, 뭐 주위에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김용배 장군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분은 이제 뭐 앞서 다뤘던 그 춘천전투라든가 임북택 장군을 다룰 때도 뭐 했습니다만, 특히 이분은 이제 이 6.25 전쟁사와 관련해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육사단 7년대 1대대장으로 가장 먼저 평안북도 초산에 도달을 했고, 거기서 압록강물을 떠서 이승만 대통령한테 보냈죠. 예, 보낸 그런 이제 부대장이기도 했습니다. 10월이죠. 10월. 1950년 10월 26일. 10월 26일. 오후 2시 반으로 그렇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추웠다 그래요. 이미 그때는. 벌써 뭐 날씨가 영하로 떨어지는 그런 이제 상황이 발생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뭐 27일에 이제 중공군 제1차 공세에 의해서 후퇴명령이 내려지죠. 후퇴명령이 내려지고, 그래서 27일, 8일에 걸쳐서
중공군에게 포위가 돼서 한 3개 사단에 의해서 예. 거의 괴멸적 타격을 받았는데 육사단은 그죠? 그렇습니다. 육사단 그 당시 그 육사단 7연대를 구하고자 2연대가 또 출동을 했는데 아하. 2연대도 마찬가지 한병선 중령이 지원대 지휘하는. 출신. 예. 근데 그분도 마찬가지 거의 뭐 겹격으로 포위망에 저기 예. 몰리게 됐고 그래서 뭐 이제 여러 산으로 흩어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탈출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육사단의 전력이 가장 최강의 연대였고 부대가 그 중공군 제1차 공세에 의해서 괴멸적인 타격을 받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 김용배 장군은 다른 많은 연대장들이라든가 작전 참모 등이 포로로 잡히거나 그렇죠. 전사를 했는데 이분은 이대용 중대장이랑 함께 탈출합니다. 포위망을 탈출해야 해오게 되죠. 예. 뭐 그렇게 해서 저기 나중에는 이제 이 중령으로 진급을 하고 대령으로 진급을 했다가 중공군이 또 포를 맞고 어떻게 그 전사하게 된 1951년이죠. 1년입니다. 51년에 전사한 걸로 되었는데 이분의 이제 경력을 쭉 설명을 하셨는데 첫째 경비사관학교 5기로 들어가셨네. 네, 그렇습니다. 이 5기가 동기생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가장 많을 겁니다. 5.16 때 주력 세력이 8기와 5기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예, 5기. 저는 8기생으로만 알았습니다. 8기는 그때 계급이 대충 중령이었고 중령이었고 5기는 준장이 있었고 준장. 대령이 있었고 아, 예, 5기 8기입니다. 근데 정치적으로는 8기가 나중에 주도권을 잡았죠. 김종필 김종필 중령역을 해서.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1950년 10월 26일 육사단이 초산에 도달했을 때 바로 압록강이 눈앞에 전개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이대용 선생이 생전의 이야기가 이제 통일됐구나라고 생각했답니다. 사실은 그 사람은 통일을 본 거예요. 그렇습니다. 북진 통일이 바로 한반 국경지대까지 올라갔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로 후방에서 중공군이 이 역포위를 하는 바람에 이제 후퇴를 하다가 한국군 6사단, 7사단, 8사단이 큰 타격을 받았죠. 근데 우리 정 선생께서 쓰신 데를 보니까 낙동강 방어전선에서도 이 김용배 대대장이 활동을 많이 했네요. 활약을 많이 했네요. 예. 그게 뭡니까? 화상고지. 예. 특히 뭐 이제 8월 말 1950년 8월 말. 예, 서서히 이제 낙동방전선이 형성이 되고 이제 본격적인 전투가 이미 시작되고 있는 그런 시점에서 대구 동북방에 있는 신령지구에 있는 약 828m 정도의 그 화산이라고 하는 고지가 있었는데 그게 상당히 그 전략적으로 요충지였고 예. 그 요충지를 지켜내야 되는 탈환을 해서 지켜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상당히 그 화산고지 방어전을 담당한 게 이제 그 일대대 일중대가 담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대용 중대장의 책에 그런 부분이 잘 묘사되어 있는데 약간 10일 정도를 거기서 그걸 방어를 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가 봐요. 그런 과정에서 이 북한군과의 그 끊임없는 접전이 있었고 그러는 과정에서 중대가 그야말로 소대병력으로 축소되고 전사자들이 크게 발생하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마찬가지 이제 8월 말이면 밤이 되면 추워지게 되면서 오지다 보니까 비바람이 치고 그런데 무슨 뭐 어디 피할 데도 없는 상황이고 배도 고프고 보급도 참 쉽지 않은 상황 그런 이제 그 어려운 그런 이제 전투들인데 그런 전투를 이렇게 이대용 장군의 그 책을 보고 있느라면 참 감동적으로 그러니까 이대용 장군이 얼마나 그 인간적으로 지휘관으로서의 제대로 된 사람이었는가를 잘 보여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대용 장군이 존경하는 분이니까 뭐 더 엄청난 분이라고 판단해야 되겠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이대용 장군의 고향이신 김용배 장군의 고향이신 문경에도 그 매년마다 저기 추모제가 열리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막 그러는 것은 아마도 그 당시 6.25 전쟁에 참전했던 그 영광급이라든가 대유관급들도 전부 다 이대용 장군의 명성을 다 알고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사후에 많이 평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전과를 기록한 사람이면 우리 국민 모두가 이 사람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김용배. 근데 또 다른 김용배 한 분은 나중에 육군 참모총장을 지낸 분이 있습니다. 그러시죠. 예. 그분하고 저하고 혼동이 되는데. 그분은 학도지원병인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이 김용배는 전투만 하다가 6.25 때 제일 중요한 춘천 전투, 낙동강 방어선 전투, 그리고 38선을 돌파를 해가지고 압록강까지 갔다가 다시 또 중공군의 기습에 말려가지고 그러나 막 탈출해서 또 반격을 하고 하는 이런 그야말로 하루도 쉴 수 없었을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선이 남쪽으로 왔다가 북쪽으로 갔다가 다시 밀리는 이런 과정 속에서 한복판에 있었던 분인데 막 애석하게도 이 전사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문경에서 다행히 이분의 뭐 동상도 있다고 하니까 하여튼 문경 분들이라도 이 김용배 장군을 잘 모셔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스토리가 있어야 돼. 이런 스토리가 전해져야 우리가 그 경험하지 못한 후세들이 고마움을 느낄 거 아닙니까? 또 이런 분들을 그렇게 유명하고 헌창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후세들에게도 국가에 대한 어떤 그런 희생과 헌신이 얼마나 고귀하고 위대한 것인가를 가르치는 그런 효과도 있고, 그래서 또 우리 그런 일들은 더욱더 우리가 추진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6.25를 전체적으로 보면은 기습이 두 번 있었습니다. 우리가 두 번 기습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6.25 때 기습을 당했고 10월 중공군으로부터 기습을 당했죠. 두 번 기습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 군대라는 게 기습 당하면은 다 당황하고 잘못하면 내 부대가 와야 돼버리잖아요. 그죠? 그 기습 당하는 속에서 육사단 출신들은 잘 싸웠다. 이래더라도. 그리고 잘 싸운 사람들이 지원병 출신, 이 지휘관 부대가 잘 싸웠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까? 역시 그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춘천 전투가 가지고 있는 이 6.25 전쟁사 혹은 세계 전쟁사에서 갖고 있는 그 역사적인 의의를 고려할 필요가 있겠고, 특히 뭐 이 연대장이 육군 특별지원병이면은 그 밑에 있는 부하 중에서도 분명히 몇 명은 육군 특별지원병 출신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코어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저도 몰랐는데 조사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현상들을 발견했는데, 역시 뭐 육군 특별지원병 출신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자기 자신이 가장 먼저 누가 똑바로 전투를 수행할 수 있는지, 또 그만한 능력이 있는지는 자기 자신이 잘 알기 때문에 또 그런 부하들을 선호하지 않았나,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이런 거는 못 느꼈습니까? 이 육군 특별지원병 출신 지휘관들이 요새 와서 좀 저평가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분들이 전투에서 지휘를 하니까 독전을 안 하면 안 되거든요. 부하에게 엄격하게 대하고, 말하자면은 뭐 적전 이탈을 하면 현장에서 그냥 즉결 처분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었으므로 거기서 좀 인심을 잃었다고 그럴까? 부하들로부터 너무 무섭게 대해서. 저도 그런 부분이 이제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작업을 하면서 그 당시 일교 전쟁에 참전했던 분들의 해고록을 참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크로스 체킹을 합니다. 본인 자기 자신의 이야기만을 내가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했는가, 또 그 문제에서 대해서는 또 어떤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는 또 본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남들은 또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뭐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좀 더 사실에 접근하고자 뭐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육군 특별지원병 출신자들의 그 지휘관들이 독전을 한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나쁜 평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송해찬 장군이 거기 시리 안광전투에서 조영구 소령을 즉결 처분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밑에 있는 부하들은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상황이. 그러는 것은 저 고지를 지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 한 번도 아니고 3번 정도까지 이렇게 계속 후퇴를 하게 되고 명령을
엄수하지 못했고 완수하지 못했고 명령. 그러므로 인해서 부하들의 사기들이 떨어지고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발생했다.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 역시 본보기를 보여줄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되니까 거기 그 조영구소령을 그 즉결 처분을 하게 되니까 다른 이제 밑에 부하들은 이제 깜짝 놀라는 거죠. 그러면서 막 6탄 별사대를 편성을 해서 고지를 공략하는 막 그런 이제 사실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안 좋은 평을 받은 사람들이 있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그 사람의 인격과 관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저는 결코 육군 특별지원병 출신의 그 고급 지휘관들이 뭐 터무니없이 그런 과관행위를 했던 겁니다. 그런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즉결 처분 이야기가 나오면은 우리 대한민국을 어떻게 지켰다는 게 아마 실감이 날 것 같은데 즉결 처분은 지휘관이 아마 제 기억으로는 대대장이나 이런 사람들한테도 즉결 처분권이 있었을 겁니다. 분대장까지 있었습니다. 분대장까지. 그러니까 이게 세계 전사에서 매우 드문 일인데 그렇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은 이 대한민국을 지킬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즉결 처분한 송효찬 씨나 거기 총 맞아 돌아가신 분이나 이 다 나라를 지키려고 하다가 그렇습니다. 이래 된 겁니다. 그러나 이건 뭐냐면은 국가가 존망의 위기에 처할 때는 비상한 방법을 동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뭐 인도주의나 이런 쪽으로 볼 게 아니고 그 얼마나 우리 이 대한민국이 6.25 때 그 목숨이 경각에 처했는 날을 잘 보여주는 거죠. 특히 즉결 처분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야기를 조금 관점을 돌려서 말이죠. 예, 예. 이 식민지 국가에서 이 말하자면 큰 전쟁이 일어나면은 군대로 동원한 예가 과거에 많았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1차 세계대전 때도 영국이 식민지에서 군대 만들었고, 뭐 2차 세계대전 도 그랬을 때 우리 이 한국에 있는 이런 특별 지원병 제도 말고 다른 나라에도 그런 예가 있었습니까? 예, 뭐 당연히 거기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같은 일본의 식민지였던 타이완 같은 경우, 대만도 있었고요. 예, 있었고요. 그다음에 뭐 인도의 저기 영국의 식민지였던 인도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식민지 군사동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뭐 한국만 조선에서만 있었던 게 아니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19, 20세기에 걸쳐서 이 제국주의 시스템이 작동하는 근대 세계 체제에서는 되게 이 식민지 군사동원이라는 것이 하나의 글로벌한 관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제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옛말처럼. 결과적으로 뭐 식민지 현주민을 동원해서 저기 제국주의 열강들이 이 자신들의 어떤 그런 제국 팽창과 권익보호를 하는데 그들을 앞장세웠던 것이죠. 그런 이야기는 단지 근대만이 아닌 전근대에도 많이 있었으니까요. 되게 일반적인 그런 현상이었지 특별하게 무슨 일본만 새로운 건 아니에요. 예, 뭐 한국인들만 동원했다는 것은 아니었다. 뭐 그 점을 제일 그런 걸 잘하는 군대가 몽골 군대죠. 몽골 군대는 침략을 하면은 전쟁을 하면은 그 군대를 다 흡수를 하잖아요. 네. 흡수를 하고 그래서 나중에 이 유럽으로 쳐들어갔을 때 몽골 군대의 구성을 보면은 몽골 장교가 전체 병력의 10%밖에 안 됐대요. 나머지는 전부 다 말하자면 식민지 군대지. 식민지 군대로 해가지고 자국지군을 만들어가지고 공격을 했는데. 그런데 인도도 깐디가 인도의 그 지원병 제도에 반대를 안 했죠. 할 이유가 저기 이제 그게 우선 타이완부터 선생님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앞서 우리가 처음 이야기할 때 이 조선인들, 한국인들 육군 특별지원병은 한 46대 1 정도라고 그렇게 이제 했는데 타이완 같은 경우는 42년부터 실시됐어요. 좀 늦게 했네. 그렇죠. 우리보다. 우리는 38년부터 했는데 4년 정도 늦게 됐고 이제 그 이유가 있고요. 또 그러는데 여기는 이제 그 지원자 경쟁률이 제가 추계를 뭐 해보니까 한 354대 1. 와, 또 대단하네요.
야, 그런 이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현상이 발생하나. 그러니까 타이완 같은 경우 42년부터 44년까지에 걸쳐서 했고, 그다음에 타이완은 조선 같은 경우는 44년부터 징병제를 실시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일군 특별지원병제가 없어졌는데, 타이완은 45년부터 징병제를 실시했어요. 그러니까 44년까지 이 제도를 시행했는데, 그걸 이제 이렇게 조사해서 추계를 내보니까 354대 1의 그런 치열한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대만은 우선 반일 감정이 강하지 않았죠. 그렇습니다. 타이완은 이제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뭐, 타이완 사람들은 그렇게 한국인들처럼 그렇게 일본을 그렇게 증오하거나, 네? 미워하거나, 뭐, 그러지 않습니다. 뭐, 그런 이면에는 역시 여러 가지 이제 요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라고 딱 지적하기가 그렇지만, 우선 일본이 타이완을 지배하다가 본토에서 이제 장개석 군대가 넘어와서 지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들도 마찬가지 이 타이완 원주민들, 현주민들을 상당히 탄압을 했었죠. 그런 것들이 이제 상호작용을 해가면서 오히려 더 일본을 평가하는 그런 이제 사회 분위기도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이 지원병들, 특별 지원병이 들어갈 때 그 사람들 의식 속에서 아, 우리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는 식민지 지배를 하고 있는 일본에 협력하는 거니까 이거는 민족을 반영하는 수치스러운 일이다. 더구나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지금 중국에서 저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의식이 있었을까요? 민족 반영을 하고 있다는 의식이 있었을까?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다고? 네. 아, 그럼 그러는 이유는 양심의 갈등이 없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 것을 많이 발견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남긴 여러 잡지에 쓴 글이라든가 혹은 이제 1990년대 초반에 들어와서 그분들이 한 70대가 넘어섰을 때 일본인 학자가 그분들을 인터뷰 증언을 채취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 기록도 있고요. 상당히 리얼한 내용이기도 하지만 한국에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더라고요. 뭐 그러는데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분들은 1920년을 전으로 태어났습니다. 대충 뭐 1917년부터서 한 23년까지가 나이대가 돼 있고 그래서 19년, 20년, 21년 정도가 가장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일본 국민, 시민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렇죠. 국민학교를 다니면서 예. 지금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그런 강력한 국민화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마찬가지 그걸 나와서도 또 마찬가지 여러 많은 그런 예. 이제 그 국민화 교육에 노출되었던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그 인터뷰한 내용들을 증언록을 보게 되면은 야 뭐 내가 조선인인 것은 알았지만 그런다고 해서 내가 거기 뭐 일본인과 뭐 차별화된다라든가 그런 건 별로 느끼지 못했다. 왜냐하면은 시골 촌에 있기 때문에 일본인들을 만나야 할 이유도 없고 그렇구나. 대등한 입장도 아니기 때문에 뭐 차별을 받아야 될 이유도 없고 뭐 파출소가 아니라 뭡니까 주재소에 일본 경찰은 있었겠지. 뭐 순사가 오지만 뭐 순사야 뭐 어떻게 보면은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 안 할까 특별한 문제가 있으면 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이게 뭐 식민지냐 아니냐 뭐 조선인이냐 일본인이냐에 대한 그런 강렬한 어떤 그런 감정이 없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리얼하게 써놓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또 이미 일본 국민이 되었다, 국민이 되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당연히 이런 지원병제가 있으면 국민으로서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나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뭐 심리적으로 뭐 그렇게 갈등을 해본 적이 없다. 너무 당연히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우리는 뭐 한국인들은 일본 국민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부정하지 않습니까? 식민지기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이렇게 독립운동사 중심으로 해가지고 문제를 풀어나가니까 탁도 뭔 이야기입니다. 외국에 나가려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연세대학 당시 뭐 대학 교수라든가 사람들이 해외 미국을 가거나 영국을 가면 전부 다 일본 국민으로서 영사관의 보호를 받는 거예요. 제3자가 보면 저기 일본인인데 본인이 아니다고 이야기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현실을 부정하면 안 되는데 제가 농담을 하면 저는 일본에서 났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1945년 10월에 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럼 나는 국적이 뭐냐? 일본이죠. 그렇습니다. 일본이 국적입니다. 그러다가 46년에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예. 그러면 그때는 대한민국으로 돌아온 게 아니고 미군정 시절이죠. 그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국적이 좀 애매해. 이게 미군정, 그렇다고 미국 사람도 아니고 국적이 없는 상태지. 그러니까 미군정 하에 저걸 갖고 있다가 드디어 48년 8월 15일 되면서 한국 국적을 취득을 했는데 6.25 때 또 이민군이 들어왔다고 우리 마을에 그 순간 나는 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적으로 바뀌었고 저는 북진을 해가지고 다시 대한민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일본, 미군정, 한국, 그 다음에 북한, 다시 한국 5번 국적이 바뀌었어요. 아, 또 그렇게 오시오. 그렇게 보면은 지금 말씀하신 게 실감이 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런 걸 잊어버리는데 일제시대 때 한국인은 국적이 일본인이었다. 일본인 아닌 나라가 없었다. 그죠? 나라가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 모두 일본 국민이었다는 걸 인정하고 그 기준에서 친일, 반일 뭐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야, 그 사실 자체를 인정해야만이 식민지기가 사실이 사실대로 보이게 됩니다. 그걸 부정하게 되니까 계속 이야기가 꼬이고 터무니없는 그런 저기 논의들이 행행하면서 이런이 한국 사회를 되게 그 갈등의 사회로 만드는 게 아닌가. 그 살아본 사람들은 느끼는 거하고 뒤에 책을 통해서 관념으로 느끼는 사람들과의 차이가 너무나 큰 거죠. 그러니까 책도 똑바로 써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그런 반일 종족주의가 행행해서 한국 사회를 이렇게 저기 크게 비패시키지 않나 그렇게 생각.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이 지원병 출신들이 일본 군복을 입는다고 해가지고 내가 뭐 반영한다든지 하는 그런 의식은 없었다. 그렇습니다. 또 그때의 일본 사정을 보면은 일본이 사실은 승승장구하고 있었다. 그죠? 그렇습니다. 중국이 반을 먹었고, 만주는 이미 괴뢰 국가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41년부터는 뭡니까? 태평양 전쟁 전에 지금 인도 차이나 반도로 진출을 했고, 그리고 미국과 맞짱들 수 있는 국력을 가졌고, 그렇습니다. 또 일본 편에 있었던 독일이 또 유럽에서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그냥 막 모스크바까지 하고 할 때니까 누가 봐도 아 일본이 이기겠다 그렇게 볼 때죠. 야 정부가 그런 정부밖에 없기 그런 때문에 정부밖에 없지.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당시에 그 조선에 한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일본 제국이 크게 발전하고 번성하게 되게 되면 자기 자신에게도 여러 많은 기회가 올 것이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 실제로 윤치호 같은 분도 그런 이야기를 공경연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인들이 지금 현재 취직이 안 된다, 뭐 실업률이 높다. 야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대륙을 팽창시키는데 거기에 우리도 편승해서 보자.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누님한테 이야기 들은 바에 의하면은 그게 1942년 초에 싱가포르에 함락되죠. 예, 그렇습니다. 싱가포르 함락시킨 것을 굉장히 축하를 했습니다. 당시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영국의 가장 중요한 기지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영국이 자랑하는 프린스 오브 웨일스라는 그 전함을 격침시키고 해가지고 또 15만 명을 항복받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사에서 어떻게 보면은 대동아 공영권이 이루어진다. 영국을 저렇게 영국군까지 그 앞에는 미군까지 작살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고무공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는 고무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죠. 고무공을 하나씩 학생들한테 선물로 나눠줬다는 겁니다. 그래요. 고무공을. 그러니까 이런 시기에 지원병으로 갔던 사람을 나중에 뭐 친일을 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잣대를 들이대니까 기가 막혔겠다는 생각이 들고. 야, 그렇기 때문에 이 육군 특별지원병 출신자들이 해방 이후에 그 겪게 되는 뭐 참담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 고향 분이 계세요. 그래서 육군 특별지원병 일기생이었습니다. 저희 고향이 전남 영광인데 그 영광군에 백순면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 고향과 가까운 면과 가까운 바로 인접면인데 그 면에서 거기 사시는 분이었는데 상당히 그 부유하게 살았던가 봐요. 그래서 뭐 땅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분이셨는데 이분이 이제 그 육군 특별지원병을 지원해서 일기생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뉴기니아 전선에 참전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구사일생으로 이제 46년에 이제 돌아오셨는데 이미 그 거기 자기 양친이나 친지들은 전부 다 이미 죽은 줄 알고 제사까지 지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머리가 산발이 되고 수염이 이렇게 길고 몸이 완전히 말라있는 그런 이제 처참한 먹골로 이제 돌아왔겠죠. 이제 그렇게 해서 한 2년 정도를 이제 사회로 복귀하는 데 한 시간이 걸렸고 정신적인 충격도 있었고 육체적으로 힘들었고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공무원을 했어요. 이제 면석이로 읍사무소에 이제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그 전라남도 영광 지역이라는 게 여러 기록에도 있지만 상당히 그 좌익들의 준동이 심한 지역이었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그 주위 사람들의 그 육군 특별지원병 민족 반역자라고 하는 그런 직시 때문에 그 공무원을 그만둬야 했고 그래서 이제 전남 도경에 경찰로 이제 채용이 됐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시간이 흘러서 이분이 이제 그 6.25 전쟁을 이제 맡게 됐어요. 그래서 이 경찰들도 그 당시에는 이제 38선이 둘렀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걸 막기 위해서 이 도경에서 경찰들을 모아가지고 한 300~400명 모아가지고 저기 이 수원 이쪽까지 이제 왔던 모양이죠. 근데 그분의 남긴 기록에 의하면은 저기 인터뷰 기록에 의하면은 300명의 경찰을 모아가지고 왔는데 이 총을 제대로 쏘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대장이 돼서 이제 지휘를 하는데 북한군하고 만나니까 다 도망가 버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자기도 이제 어쩔 수 없이 다시 이제 이 전남도로 넘어왔는데 그러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은 백수에 그 살고 계시는 자기 이 부모와 친지들 이 다수가 이 반동으로 몰려서 이 학살됐어요. 학살이 되는 거예요. 그 학살한 사람들이 전부 다 고향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정말 그런 이야기를 듣고 제 고향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정말 가슴이 아팠는데 근데 그분은 경찰이면서도 보복을 하지 않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미 누군지는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해서 한 다수의 그 가족들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자기도 고아가 돼버린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상당히 큰 정신적인 충격을 받고 그러다 경찰을 하다가 이제 그만두시고 5.16 혁명 이후에 61년도부터 백수 읍장이 됐습니다. 읍장을 한 20년 정도를 하시고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자기가 지원병을 가서 그것이 문제가 돼서 자기 부모와 친지들이 학살당했다는 생각 때문에 도저히 고향에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서울로 올라와 버리느라고. 그런 처절한 어떤 그런 이제. 정말 영광이 학살자가 제일 많죠. 한 25,000 명 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6.25 학살자 통계 보면은 전국이 약 6만 명입니다. 6만 명 중에 4만 명이 전남 전북입니다. 그 중에 반이 영광입니다. 2만 명 맞죠? 주로 교회 단위로 많이 당했지. 그쪽에 그 염산면이 있습니다. 백승면, 군선면, 염산면, 포천면인데 그 염산면 일대 지역에 그 교회가 큰 교회가 있고 천주교회도 있고 그러는데 거기에 있는 그 신자들이
그야말로 섬에 끌려가서 몰살당하는 그런 이제 어떻게 같은 모양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지 저는 참 저도 그걸 좀 한번 알아보고 싶습니다. 사실은 이것도 연구 대상입니다. 영광대해 학살입니다. 2만 명이에요. 영광대해 학살을 우리가 월간조선에서 자세히 쓴 기사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영광대해 학살. 그게 시간제가 언제냐 하면은 북진할 시기입니다, 지금. 아, 북진. 그러니까 주로 9월입니다. 9월. 아, 9월. 1950년 9월에 그게 공백지대가 생겼어요. 말하자면은 우리 국군 주력이 그쪽으로 안 가고 해가지고 여기는 아직도 좌익이 잡고 있었다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다른 데 소식을 듣고 이제 해방이 됐다 해가지고 나왔는데 당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길 때 보복을 한 게 아니고 사람이 이게 질 때 학살하는 게 아주 잔인하거든요. 급하니까. 하여튼 뭐 그런,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이분이네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은, 참 궁금한 게, 이 육군 특별 지원병 출신으로서 좌익으로 간 사람이 없을까요? 저는 아직 그런 사람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거 특이하네. 그럼 두 번째, 북한에도 지원병이 있었잖아요. 그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북한에서. 역시 그 한병선 장군이 바로 평양 출신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도 초기에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역시 이제 김일성 공산정권이 들어서면서 시간이 흘러갈수록 도저히 자기는 거기서 생활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올라물 해왔고 그래서 뭐 올라물 해서도 이 사업을 하려고 했는가 봐요. 군생활도 너무 지나치게 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일본 공수부대 출신이죠. 예, 공수부대 출신이신데 그래가지고 그 당시 군사영학교 출신 일본 육사 출신 나오신 분들이 이제 자기 소개를 받고 알선을 해가지고 군사영학교에 입소를 했느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제 60명, 86명의 그 장성진급자들 가운데서도 역시 북한 출신들이 많습니다. 북한 출신이요? 네. 그러니까 그분들의 성향이라든가를 보고 있노라면 도저히 북한하고는 맞을 수가 없는 그런. 전체 지원병 숫자는 남한이 많죠. 남한이 많습니다. 전체 한 17,000명의 한 70%대가 남한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 지원병 출신들이 방공으로 돌게 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해방 후에 고향에 돌아와 보니까 자기 같은 사람을 친일로 모으는 사람이 좌익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반감도 있었겠죠. 야, 물론 있었습니다. 그러고 훈련 때부터 공산주의에 대한 방공 교육을 받았고요. 또 실전 경험에서도 중국 지역에 중국에서 모택동군대하고 싸운 적이 있을까요? 역시 거기는 국민당군도 있고 또 그렇죠. 마찬가지 있었기 때문에 이미 그런 교육과 실질적인 어떤 그런 경험을 통해서도 공산주의자에 대한 그런 격렬한 어떤 반감 그런 것은 내면화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 들어보니까 아주 재밌는 어떤 그 상상이 안 생기는데, 1차 세계대전에 독일이 항복하잖아요. 그 다음에 무정부단 상태에서 공산주의자들이 혁명을 일으킵니다. 그래가지고 한때 베를린도 점령하고, 뮌헨 같은 데도 점령해가지고 공산정권을 막 세워요. 이때 이걸 누가 진압을 하느냐 하면은 이 제대군인들,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 때 참호에서 싸웠던 제대군인들이 일종의 무슨 별도의 군대를 하는 건데 그게 플라이 코옵스라고 그러잖아요. 플라이 코옵스라고.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열심히 싸우는데 뒤에서 공산주의자들이 뒤에 등을 꽂아가지고 졌다 하는 이런 공산주의에 대한 증오심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자들이 혁명을 일으키니까 진압을 합니다. 물론 정규군하고 이렇게 그 사람 불러들여요. 그거하고 좀 비슷하네. 이 전투 경험을 통해서 방공을 의식을 가지고 되었다는 거. 그러니까 이 방공의식이 성립하기 전에 전제가 되는 것은 이 국민의식입니다. 예.
그러니까 국가와 국민의 어떤 그런 사회적 관계를 의식하는 그런 이제 교육들을 받게 되고, 그게 이제 근대 국민화 정책, 그 교육인데, 그 위에 이제 반군 교육이 들어가게 되니까 체계화되어 있는 그런 논의를 가지고 저기 있었다. 뭐 이제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일제 시기를 거치면서 이 국민 의식을 내면화했고, 거기다 플러스 이 군사 기술을 체득했다. 이게 이제 또한 이제 해방 이후에 들어와서는 대한민국 창국과 그리고 대한민국의 호국의 그런 이제 간성으로서의 역할을 해낼 수 있는 하나의 기본적인 조건이요, 친민지적인 유산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여기 이제 중요한 이제 화두가 하나 던져지는데, 국민의식이 언제 생겼느냐, 그죠? 민족의식은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하면서 또 우리가 식민지가 되면서 우리 민족이 단결해가지고 내가 나를 만들어야 된다는 민족의식이 생긴 건 알겠는데, 그 민족과 다른 개념의 국민의식, 그 국민이라는 것은 국가에 충성하고 뿐만 아니라 이 공적 의무를 가진, 법을 잘 지키고 이 공사를 구분하는 파브릭 마인드가 있는 국민이 언제 생겼느냐 하는 건데, 이것도 부정할 수 없는 게 일제시대 때의 교육이나 삶을 통해서 국민의식을 갖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일제시대라 하더라도 그 시기가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일제시대의 일원이 대한민국 해방 이후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어지는 그런 근대국가의 국민으로 한국인들이 언제 재탄생했는가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감한 사안입니다. 근데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제가 이제 그 역사학계에 있는 여러 분들하고 대화를 해봅니다. 야, 대한민국 국민은 언제 탄생했을까요? 라고 물으면은 답변은 못해요. 그러거나, 야, 3.1운동 이후 아닐까?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거나, 또 뭐 우리가 몇 년 전에 이영훈 선생님이랑 저기 해가지고 건국사 논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대한민국 국민은 언제 어떻게 형성됐는가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건국 논쟁이 있긴 했지만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연구를 하면서 바로 그 점에 착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 1937년 8년 이 육군 특별지원병대 시행을 계기로 해서 본격적인 황민화 정책이 시작이 됐습니다. 종래는 황민화 정책 하게 되면은 민족을 말살하는 정책,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 내용을 따져보니까 이게 국민화 정책입니다. 국민화. 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또 황민화 정책이 있어요. 그것은 이제 말로 뭐 가르치거나 우리는 뭐 일본인과 조선인은 같은 뭐 피해 혈통을 갖는다라든가 그런 일선 동조라든가 그런 이야기들은 이제 가르치는 정도였는데, 이 제도를 나오게 되기위해서부터는 이제 연성형 이 황민화 정책, 즉 저는 이제 그걸 국민화 정책이라고 봅니다만, 그 제도 시행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그 일본 국민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 48년 대한민국 건국과 대한민국 국민의 형성인데, 그 국민의 형성은 뭐 45년 이후에 들어와서 단지 3년 만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바로 이러니 중일전쟁 과정에서 이런 일제가 추진한 황민화 정책 혹은 국민화 정책을 통해서 압축적인 어떤 그런 이 용광로를 거치는 과정에서 이 국가와 국민을 관계, 그리고 국가와 국민은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스스로가 이제 사람들이 의식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걸 요약하면은 친일파가 박정희를 친일파라고 합시다. 박정희 같은 친일파가 진정한 국민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진정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역시 불완전하고 불충분할지는 모르겠지만 1910년 당시에 조선인들이 보여주고 있는 양태하고 45년 시점에서의 양태는 정말 180도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1910년 당시에는 국민이 아니잖아요. 주권이 없으니까 자기 자신이.
그렇기 때문에 임금의 나라이기 때문에 자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나라가 망하든 말든. 그게 국민이 안 돼 있는 겁니다. 근데 45년이 딱 되니까 거기서 좌우위계 과정에서도 뭐 문제가 되지만 서로가 다 새로운 조국 건설을 위해서 서로가 그렇게 국민의식이 있었다. 움직이는 것을 보고 있노라면은 이 사람들은 이미 국민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자기 조국이 지금 국가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지금 현재 국가를 만들고자 하는 여러 많은 움직임들이 나왔던 것이 그게 바로 우리가 혼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인데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백성이 국민화되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국민은 주체적으로 나라를 세우고 지키는 사람인데 그 경험 중 여러 경험이 있습니다. 그죠? 그 여러 경험 중에 물론 교육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 깨우치고 그리고 신식 문물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국가에 꼭 필요한 법치라든지 각종 제도를 우리가 알게 되고 그리고 이것처럼 전쟁을 통해서 가장 화끈하게 국민을 만드는 게 이제 전쟁이니까 목숨을 바쳐서 나라를 지킨다. 그때 그 나라는 일본 제국이지만은 그 생각은 그냥 남아 있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지금의 북한을 생각을 해보면 쉽게 비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은 거의 180도, 90도에 가까운 그런 이제 황성 요배를 해야 됩니다. 또 점심때가 되게 되면은 정오에 또한 인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은 또한 반상회를 해야 되고 여러 모임에 가야 되고 거기서 모든 것은 바로 시국인식 혹은 이 국가와 국민과의 관계 그러면서 국민으로서 우리는 뭘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끊임없이 주입시키는 거죠. 의식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어떤 그런 조선인들은 이렇게 매일매일 이 천황에 대한 만수무강을 빌고 그리고 일본 제국의 어떤 그런 번영을 기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일상을 살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게 한 4, 5, 6년을 거치게 되고 특히 전쟁 과정을 거치게 되면서는 그런 기술, 질서, 국가에 대한 명령, 거기에 대한 복종, 희생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조선인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무식 과정에서 그걸 체화하고 내면화했다라고 보는 것이죠. 인도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때 영국이 인도에서 아마 수백만의 병력을 동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있었던 이야기를 내가 어느 역사책에서 읽었는데 그걸 보고 프랑스의 기억이 클레망송과 누군가는 영국 사람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앞으로 당신들 식민지배 불가능할 거라고. 왜냐하면 군인으로 동원된 사람들이 이 경험을 통해서 눈을 뜨게 된다. 독립정신을 갖게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럴 줄 알아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거하고 조금 비슷한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인도의 사례를 이제 뭐 말씀을 드리면 인도는 1차 세계대전기에 걸쳐서 이 150만의 병력을 동원했습니다. 인도군은. 그리고 2차 세계대전기에는 250만의 병력을 동원했습니다. 어마어마한 병력을 동원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니 영국의 이 제국의 천병으로서 영국의 권익과 제국 확장의 하나의 천병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과정이 이제 중요하고요. 그래서 해방 이후 시점, 즉 그러니까 이제 이 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나는 시점에서 이제 인도가 독립을 하지 않습니까? 47년 8월에. 그 당시에 있어서의 그 영국이 약간 인도를 300년에 걸쳐 사실은 통치를 했는데 그 통치의 식민지 지배의 가장 큰 유산, 내 것이가 뭐냐라고 했을 때 바로 이 국민이라는 겁니다. 인도 국민. 국민이라는 걸 만들어냈다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그러면 언제 인도인들은 우리는 하나라고 하는 그런 동질성을 갖게 됐는가 라고 알아보니까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이전까지는 영국인도 인도인 유력자들 혹은 역사학자들도 하나의 인도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1차 세계대전을 거치고 나니까 하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죠. 즉, 그러니까 그 앞서 말씀드린 대로 150만과 250만에 달하는 그런 인도 국민들에 대한 대대적인 어떤 그런 식민지 군사동원, 또한 그러는 과정에서 간디를 비롯한 그런 치열한 민족주의 운동,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서 인도인들이 우리는 하나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 동질감을 갖게 됐다. 그렇기 때문에 영국 식민지 지배가 남겨준 가장 큰 유산은 바로 이 인도 국민이다. 그런 점을 고려하게 되면 조선도 한국도 그렇지 않았다고 이야기할 수 없죠. 그 점에서 저는 그 논점은 요즘 한국 사회에서는 쉽게 수용하기가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논리적으로 학술적으로 따지게 되게 되면 결코 그것은 우리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우리 정황기 교수님이 제기하는 이 책 한 권으로 제기하는 문제, 민족과 국가와의 문제, 국민이 언제 만들어졌느냐 하는 이런 문제는 한국 현대사를 보는 시각의 근본에 대한 도전적 또는 도발적 문제 제기인데, 제가 들어보니까 사실에 기초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그렇다면은 이게 옳다는 쪽으로 치열한 학문 논쟁이 거치면 정리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대한민국이 바로 서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야, 저도 뭐 처음부터 아이디어가 있어서 이걸 시작한 건 아니고, 이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건국 논쟁이 발생을 했고, 그 건국 논쟁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국민이 빠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국가만 있고, 그렇죠. 국채만 있는 거죠. 국가만 있으면 안 되는데 국민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그러니까 영토가 있고, 아주 중요한 포인트. 영토가 있고 국민이 있고 주권이 있는데, 야, 국민이 있어야 나머지도 뭐 어떻게 보면 성립할 수 있는 건데, 그 국민이라고 하는 것은 되게 근대적인 현상이고, 그렇죠. 그러는데 그것이 언제였는가에 대해서는 우리는 묻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국민의 탄생을 지금 그렇습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대한민국 국민의 탄생이 언제냐. 언제냐. 야, 그래서 그 문제를 이제 이 육군특별지원장 문제와 연결되게 되니까 눈이 확 열리는 것을 알게 됐고, 바로 이 제도였구나. 정말 우리가 알았던 소위 말하는 황민화 정책이라는 것은 민족 말살로 보는 것은 그 택도 없는 이야기고, 바로 이 국민이 안 돼 있는 조선인들을 국민화시키고자 했다. 그러는 과정에서 바로 내세운 정책이 바로 이 육군특별지원병제였다. 그걸 알게 되니까 전혀 이제 논의가 기존의 뭐 한국 근현대사 인식이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실을 만약에 인정하게 되면, 즉 조선인이 이 식민지기를 통해서 근대국가의 국민으로 탈바꿈했다, 재탄생했다라고 하는 논의를 우리가 수용하게 되면은 식민지기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한일 관계도 전혀 다른 각도에서 접근이 가능할 것이다. 또 그리고 그렇기 때문이야말로 우리는 대한민국사를 적극적으로 식민지기를 끌어들여서 대한민국사를 구성해야 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이제 논점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어마어마한 주제를 잡았는데, 이제 앞으로 그쪽으로 또 국민 연구를 하시겠네. 앞으로. 글쎄 뭐 제가 능력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필생의 화두를 잡은 것 같아요. 지금 또 이거는 뭐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고 한국 현대사의 가장 중심에서 가장 큰 문제를 잡은 것이고, 타부에 도전하는 거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종래에도 뭐 한국인의 탄생, 그런 이야기들은 논의들은 뭐 많이 있었습니다. 저기 있었어요, 최근 들어와서. 그런데 야, 그게 아니고 국민의 탄생은 과연 그러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언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이런 문제는 상당히 뭐 자극적인 논점을 포함하지 않을까 아주 중요한 걸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박정희가 누구냐? 박정희도 여기 뭐 지원병, 박정희도 지원병입니다. 지원병이죠. 그죠? 네, 다만 장교로 지원했을 뿐이지.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박정희 보고 당신 만주공관학교 지원했다고 해가지고 역적으로 볼 수 있느냐? 박정희가 망군, 일군에서 경험한 그 이른바 국가주의 생각 또는 국민의식, 국민의식이 그 다음에 이 나라를 발전시켰는데 원동력이 되었거든. 물론 그게 전부 다는 아니지만, 네, 그렇습니다. 그걸 부정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국민의식 혹은 이 일본 국민으로서 여기 국민이었다. 식민지기에 그 경험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면은 친일 문제는 이제는 없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국민이 국가에 대해서 충성을 하고 희생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복종을 한다는 것인데 그것이 뭐가 문제가 되느냐. 그것은 근대국가에서 보여주는 일반적인 현상이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박정희가 아니면 육군특별지원병이 지원을 했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문제 삼는다? 근대국가의 국민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 자, 그러면 그 순간에 이제 저쪽에서 반박이 들어오지. 어떻게 들어올까? 그러면은 김구 이승만은 목숨을 바쳐서 해외에서 독립운동하고 있었는데 왜 거기에 합류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나오죠. 지금. 합류한다는 거. 합류해야지. 독립운동을 해야지. 왜 여기서 일본에 봉부를 했느냐 이런 질문이 오죠. 야, 그 사람들은 이미 저기 일본 통치하에 있지 않는 밖에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참 의문입니다. 아니 근데 그 사람들이 용기를 왜 따르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야, 그러면 이 조선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독립운동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독립하지. 그럴까요? 야, 그것은 그 당시에 그 많은 분들이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독립을 시켜줘도 그 국가를 유지하지 못할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게 이 독립국가를 건설을 하고 그것을 유지시켜 나가는 위해서는 국민이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 국민이 바로 어떻게 보면은 일제가 남겨준 가장 큰 유산이었고 그렇기 때문이야말로 단지 3년 만에 대한민국을 건국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이승만도 바로 그런 국민이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고 나라를 건국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나라를 지킬 수 있었고. 그렇습니다. 예. 특히 남침을 당했을 때도 우리가 항복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그 힘이 어디서 나왔느냐? 국민의식이다. 그렇습니다. 오늘 또 여기서 하고 또 다음에 난 여기서 마무리할 거 했는데 점점 더 흥미진진하니까 더 한 번 합시다. 더 한 번 하면서 국민 이야기를 더 한 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예, 예.